청약 당첨,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또 누구나 꿈꾸는 소식일 텐데요. 하지만 희망 고문이 됐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바로 사전 청약 때문인데 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청약을 포기하기도 또 그렇다고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결국 정부가 제도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시장이 다소 혼란에 빠진 것 같습니다. 네. 자, 청약 시장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 주간 또 부동산 소식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시죠. 오늘도 도시와 경제 송성인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송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예. 자, 이제 민간 아파트에 이어서 공공 아파트도 사전 청약 제도 폐지가 됩니다. 지금 이 제도 부활한 지 2년 10개월 만인데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겼나 보네요. 네. 지금 뭐 공사비가 많이 올라가서 공사가 좀 지연이 되고 네. 또 입주가 아무래도 이제 공사가 늦어지다 보니까 입주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사전 청약을 통해 가지고 내 집 마련하시려는 분들 뭐 이런 분들 고민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고민으로 끝날 거냐, 그럼 이 사전 청약에 대한 그 실효성이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을 오랫동안 했고 폐지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사전 청약에 대한 그 진행된 그 상황 등을 한번 살펴보면은 사전 청약 물량이 2021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99개 단지를 사전 청약을 합니다. 규모로 보면은 한 5만 2천 가구가 되죠. 근데 이 사전 청약에서 본 청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본 청약 같은 경우는 13개 단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량으로 보면 한 6,900여 가구. 그러니까 99개 단지에서 지금 13개 단지밖에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럼 지금 그 본 청약으로 못 넘어가는, 그러니까 사전 청약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사업이 언제 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네. 저기 계신 분들 같은 네. 경우는 본 청약하고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들을 하셨을 텐데 예. 본 청약 못 넘어가면 계속 전세로 머물거나 글쎄, 예. 또는 내 집 마련에 대한 그 계획을 또 그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본인들의 또 생애 주기에 맞춰서 이사들을 갔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고요. 지금 예상되는 단지들 나와 있는 것처럼 남양주 지역하고 과천 또 하남, 구리갈매 여기는 서울하고 인접한 지역이고 예. 또 서울의 대체 주거지로 손꼽히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그 사전 청약에 그 도전들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잘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좀 심각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면 이런 물량들이 계속적으로 발표하고 증가가 된다라는 거는 좀 오히려 주거에 대한 그 안정성을 좀 기대를 하고 이런 그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어떤 공사는 제대로 가지 못하고 저 또 당사자들한테는 엄청난 스트레스인데 저거. 스트레스죠. 예. 네. 저거 진짜. 아니 그게 그러니까 자기가 예. 어떤 뭐 물건을 사던 그 음식을 먹으려고 기다리고 하는 네. 것도 막 1시간, 2시간씩 기다리는 것도 정말 힘겨운데 힘겨운데. 저거 몇 년씩 기약 없는 거를 그러니까요. 계속적으로 기다린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주거 안정성에는 좀 악영향을 끼치고 또 이런 뭐랄까요? 뭐 정책에 대한 신뢰성 이런 것들은 뭐 크게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사실 2021년 7월 그 당시에는 이제 뭔가 좀 집값이 급등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수요를 분산시킨다는 측면에서는 뭔가 좀 시장 안정화시킬 명분이 있었는데 네. 이 사전 청약 자체가 원래 한 차례도 폐기됐던 제도고 도입 때부터 좀 우려의 목소리가 많긴 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 사전 청약 제도라는 게 수요가 너무 쏠리고 집이 좀 부족하고 예. 집값이 급등하다 예. 보니까 한쪽에 그 응집되는 이런 주택 수요를 좀 분산시키려고 했던 그런 목적인데요. 지금 이게 2009년에 그때도 보금자리 주택에서 적용이 됐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당시는 MB 정부 때였는데 사전 청약이라는 말보다는 사전 예약제 형태가 됐었거든요. 네. 근데 예약제 형태가 돼서 이게 뭐 시장에 뭐 어떤 영향이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까지도 이어졌겠죠. 근데 영향력이 없었다라는 거죠. 집값에 대한 그 안정화 효과도 기대에 못 미쳤고, 그 다음에 사전 청약 이후로 그 본 청약까지 가는데도 사실 뭐 시간이 뭐 원활하게 그 흘러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전 청약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후분양을 아직 채택은 못 하고는 있지만 해외에는 후분양 제도를 많이 활용들 하고 있는데 그 후분양 안에서도 그 청약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선분양하는 그런 형태잖아요. 예. 근데 선분양보다도 더 앞에 있는 분양이니까 선선분양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 확정적이 못하고 어떤 사업이라든지 뭐 지구 계획이 발표가 되기 앞단에 있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발표를 하다 보니까 뭐 공사하거나 사전 검토를 하는 과정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문화재가 나온다든지 어허. 또는 어떤 우리가 그 보호동물 뭐 이런 동물들이 뭐 예. 출연을 한다든지 이렇게 된다라면은 어떤 문화재 검토라든지 여러 가지 심의를 또 받아야 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청약을 했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깜깜무소식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뭐 사전적인 그런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공급에 대한 그 속도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주택 가격 안정에 대한 어떤 실효성 그리고 주택 수요에 대한 분산들이 있었냐라고 본다라면 그런 것들도 뭐 크게 끼쳐주지 못하다 보니까 이 사전 청약에 대한 그 폐기된 그 문제점들이 다시 나오는 거겠죠. 아까 말씀하신 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2009년에 도입이 됐었는데 네. 이게 잘 됐으면 지금까지도 이어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한번 안 됐기 때문에 접었는데 다시 끄집어냈다라는 거는 사실 이 사전 청약에 대한 그 효과나 이런 부분들이 좀 미미했다라기보다는 뭐 거의 없었다라고 보는 게 되고 또 그때처럼 집값 급등기 때 들어왔던 제도기 때문에 지금 급등기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 이게 뭐 집값에 대한 그 안정 효과에 대한 기대를 하기 어려운 제도다 보니까 지금 뭐 폐기에 대한 것들이 단순히 그 정책적인 부분 아니라 뭐 시장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던 부분이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전 청약 받았고 그런데 본 청약까지 일정은 한없이 미뤄지고 네. 이게 언제 될지도 모르고 네. 그렇다면 이제 사전 청약 받으셨던 어떤 실수요자분들 실망감은 또 이런 말할 수 없는 데다가 여러모로 꼬이잖아요. 네. 이제. 그렇죠. 예. 예, 꼬이는데 더 심각한 게 이 와중에 또 이제 사업비가 오르는 거 네. 이게 또 그대로 또 네. 그 실수요자 부담으로 가는 겁니까? 네, 그 사전 청약 때 이제 네. 추정된 분양가들이 나오는데요. 그렇죠. 그 분양가들이 확정 분양가가 아니고 추정된 분양가예요. 추정 분양. 네, 그러면 지금 뭐 본청약이나 사업들 가는 과정 안에서 확정된 분양가들이 나오는데 네. 그때 대비했을 때 뭐 20에서 한 30% 정도가 올랐거든요. 그러면 예약들은 다 해놨는데 분양 가격은 한 20에서 30% 정도가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때 자기 자본을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싸기 때문에 좀 기다렸던 건데 네. 이렇게 오른다라면 그때 사는 게 더 낫지 않았냐 뭐 그런 아하. 판단들도 할 수 있는 거고 차라리 전세 가격이 오르기 전에 그러면 뭐 전세라도 마련을 해서 들어갔으면 되지 않았냐 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 같은 경우는 사전 청약 그 기존 당첨자들 때문에 이런 불편 해소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뭐 여러 가지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계약금 같은 경우도 한 10% 정도 되는 거를 한 5% 정도로 낮춰준다든지 중도금 횟수를 2회 정도 납부를 하는 거를 한 차례 정도로 이제 축소를 해주는 그런 방안들을 내놓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국토부 입장에서 이런 얘기는 하고 있어요. 뭐 본청약 이후에 어떤 뭐 포기에 대한 불이익들은 없다. 그리고 분양가에 대해서는 미리 또 고지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지원이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글쎄요, 뭐 그 바람직하다라고도 뭐 보는 입장에서 좀 다르겠지만.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이렇게 무너졌다라고 하면 앞으로 보도 자료도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정부 그렇죠. 대책, 뭐 공급 네, 대안들, 네, 뭐 네. 전세 네. 대안들, 뭐 이런 대안들이 나온다고 해서 신뢰를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런 신뢰도가 무너졌다라면 그 신뢰에 맞춰서 적정한 보상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지금 보상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정책 신뢰도가 우리나라 굉장히 떨어지고 뭐 공약이라든지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방안들을 내놓을 때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들이 이런 신뢰도에 대한 문제거든요. 아마 그냥 제 생각에 미국 같았으면 이런 거면 엄청난 보상이 갔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이런 뭐 정부 주도로 하는 그런 사업 안에서 보상이라는 게 결국 뭐 중도금을 뭐 2번 낼 거 1번 내고 뭐 계약금 10% 냈고 5% 내는 거 민간 시장에서는 분양 잘 안 되고 하면은 뭐 계약금 500만 원 받는 경우들도 많은데 뭐 이거보다도 못한 그런 수준이라는 거는 좀 뭐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니, 송 대표님 지금 만약 제가 그런 상황이라면은 네. 사전 청약을 받았는데 네. 이런 상태로 와요. 네. 아니 나 본 청약 안 할래. 나 네. 포기할래. 네. 지금 뭐 국토부 말로는
불이익 없을 거라 하는데 네. 뭐 10%가 됐건 5%가 됐건 계약금은 못 받는 거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아니요, 뭐 그거는 이제 청약했을 때 계약하는 그 단계에서 계약금 납부를 하는 거니까 계약할 때 당시에 초기 자본이 적게 들어간다라는 것을 이제 정부는 인지를 하고 그게 인센티브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 계약금적인 부분보다도 뭐 계약금 5%는 낮아졌긴 한데 뭐 분양가가 뭐 한 30% 정도 오르고 그럴세. 입주에 대한 그 전망이나 이런 것들은 뭐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뭐 이게 그 지금까지 뭐 소위 말하는 그 기회비용이라는 것도 예, 이렇게 되는 예, 거잖아요. 그런 예. 거에 대한 어떤 뭐 보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 정비 사업 쪽 얘기도 네.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서울시 소규모 정비 사업 정책 이 모아타운 지금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 강서 화곡동이 이제 모아 주택 설립 네. 조합 설립을 인가했고 중랑구 면목동도 좀 추가 선정이 됐다면서요. 예, 지금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뭐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모델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그 화곡동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면목동 같은 경우는 뭐 서울 안에서는 같은 서울이긴 하지만 좀 주거로서는 열악하다라는 평가가 있고 그렇죠, 예. 각종 규제가 있어서 어떤 사업성을 높이지 예, 못하는 네. 그런 사업지예요. 이 화곡동 같은 경우가 주변에 여러 가지 뭐 고도 제한들이 있어서 사업을 뭐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그런 곳인데 이것도 뭐 규제에 대해서 조금 완화를 하면서 물량을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봉제산, 남산 산자락에 있는 경관지구 일대도 이 높이에 대한 그 제한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예. 뭐 산이라든지 뭐 경관을 좀 가리게 된다라면은 어떤 뭐 그 같이 뭐 공동체 의식을 갖는 사람들에게 단순히 사업성만 높이기 위해서는 좀 한쪽 측면에 너무 이익이 가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제안들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좀 완화를 한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종 그 일반 주거지로 그 상향을 했거든요. 종상향을. 그러니까 1종 일반 주거에서 2종으로 하게 되면 1종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그 빌라, 뭐 예. 다세주택 정도만 예. 지을 수 있는데 2종부터는 아파트를 건축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 어떤 일정 부분 안에 그 물량들이라든지 뭐 주거에 대한 질 개선 이런 부분들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면목동 같은 경우가 뭐 노후주택이라든지 단독 다가구에 대한 그 비율이 80%가 넘는 지역이다 보니까 필요성이 있는 곳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보류한 곳하고 탈락한 곳들이 나오고 있는데 마포 성산동 같은 경우가 이제 보류가 됐고 양재 이동 같은 경우가 탈락된 그런 상황인데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냐면 지금 양재동하고 개포동 같은 경우 모아타운을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강남권 안에 있기 때문에 재산권에 대해서 좀 예.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그렇겠네요. 앞서 말씀하신 그 말씀드린 화곡동하고 면목동을 보는 거하고 양재동하고 개포동 보는 게 좀 입장차가 좀 예. 다르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그 양재동이나 개포동 계신 분들도 고민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예전처럼 정비 사업이 그 재산권이 높다고 해서 사업이 가는 그런 시대는 아니거든요. 네. 적절한 그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그 합의들이 있어야지 사업이 가는 그런 네, 상황인데 예. 어쨌든 뭐 그 모아타운 안에서도 입지에 따라서 또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 개발 방식에 따라서 좀 입장들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이 가는 곳도 있고 또 보류가 되는 곳도 있고 또 어떤 그 뭐 탈락이 되는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끔씩 뭐 알박기 그것도 있어 그거. 네, 예, 맞습니다. 네. 아니 근데 지금 송 대표님 요 재개발 재건축하고 요 모아타운 네. 요 한번 좀 다른 점을 한번 재개발 재건축은 사업이 좀 큰 사업이고 거. 모아타운은 작은 필지들을 모으고 해서 예. 좀 개발하는 그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규모가 크다라는 거는 이해관계도 또 만들어야 되고 어떤 뭐 기반 시설이라든지 전반적인 그 사업성 검토나 감정 평가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예. 근데 소규모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그 뭐 정비에 대한 부분들, 계획들 뭐 이런 부분들도 생략들을 하고요. 뭐 재산권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 뭐 관리 처분 계획 뭐 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은 규모도 크고 여러 가지 절차가 까다롭다 보니까 8년에서 한 10년 정도 걸리는 사업인데 소규모로 하면 규모도 좀 작기 때문에 이런 뭐 사업이 가는
그 속도도 좀 빨라지면서 절차를 간소화하기 때문에 기간이 굉장히 좀 단축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현장을 지금 한 100개 정도 현장을 좀 지원을 하고 있고 향후에는 한 500개 정도 확대를 하면서 인센티브라든지 뭐 다양한 뭐 기반 시설, 공동 시설 뭐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지 안에서도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동의율이라든지 사업의 그 규모에 따라서 예. 가는 곳도 있고 가지 못하는 곳들도 있고 또 이 규모가 좀 작다라는 거는 장점도 있지만 어떤 단지의 구성이라든지 커뮤니티 또 기반 시설이 갖고 오는 나의 그 편의성 뭐 이런 것들도 좀 다른 부분이 있기 예. 때문에 모아타운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있고 요거는 조금 더 규모를 키워서 재개발로 좀 사업이 가야 된다. 뭐 이렇게 하시는 그 조합들과 뭐 주민들의 뭐 생각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정부가 이제 정비 사업 자체 속도를 내다 보니까 이제 관련 사업지에서 아파트 분양이 좀 잇따르고 있는데 네. 다음 달까지 지금 전국적으로 10,000가구 넘게 정비 사업지 물량이 쏟아져 나온다면서 네, 어떤 지금, 곳들인가요? 네, 수도권에 예. 지금 분양이 한 6,400여 가구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5월에 마포하고 서대문, 김포시에서 분양 물량들이 나오거든요. 아마 이곳이 굉장히 좀 뜨거운 지역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포자의 힐스테이트 그러니까 네. 그 서부 법원 근처에 있는 그 사업지거든요. 여기에 그 재건축 사업지가 나오기 때문에 많은 쏠림 현상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6월 같은 경우도 성북구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도 지금 성북구 일대가 장인뉴타운을 비롯해 가지고 굉장히 뭐 주거 지역으로 개발이 크게 일어나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도 지금 일반 분양분이 한 700세대 정도 나오고 또 성남하고 평택에서도 물량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기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정비 사업지 같은 경우가 기반 시설도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청약 경쟁률이 일반 단지보다 좀 높거든요. 14.2대 1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전세값도 오르고 아파트값도 반등세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청약에 대한 그 관심도가 좀 크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저기 집값 네. 집값은 네. 최근에 이제 수도권에서도 이제 뭐 상승으로 전환했다 이런 얘기 들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보합세인데 어쨌거나 살살 이제 바닥론이 나오긴 나옵니다. 네. 근데 송 대표님, 근데 이게 왜 공공 통계하고 민간 통계하고 최근에 좀 차이가 나서 좀 네. 논란이 됐잖아요. 네. 뭐 신뢰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예. 뭐 공공기관 지금 부동산원에서도 뭐 통계에 대한 그 오류들 뭐 이런 예. 것들이라든지 공급 통계 이런 것들의 정부의 그 기관에서도 오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엇박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라고는 보여지는데 지금 뭐 제가 그 실무적으로 접근을 할 때는 예, 예. 지금은 최근 들어서는 부동산원 통계가 좀 방향성은 좀 맞는 그런 흐름이다라고는 볼 수 있고요. 또 그 한 2, 3년 전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민간 통계가 좀 맞았던 그런 흐름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게 좀 엇박자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정부나 뭐 부동산원 통계 같은 경우는 표본이 좀 부족한 게 한계가 좀 있고요. 또 민간 통계 같은 경우는 사실 이해관계가 좀 개입이 되고 그다음에 홍보를 좀 목적으로 하는 마케팅 도구로도 아하, 활용되거든요. 아하. 가끔 이쪽 예. 지역이 뭐 집값이 올랐다라고 예. 하는데 갑자기 분양단지가 나온다든지 뭐 거기에 뭐 어떤 뭐 마케팅들이 나오고 또 가끔 증권사 예전에 뭐 교보증권인가요? 거기서는 뭐 올해 부동산이 한 40% 정도 폭락한다는 공포 마케팅 같은 그 보고서 같은 경우도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뭐 이해관계가 들어가는 부분들 또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 방향성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시장에 있는 그 참여자들, 수요자들은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기 스스로 해석 능력을 키우라는데 네. 뭐 공부할 방법이 있습니까? 네, 저게? 사실 교차 검증을 좀 하는 교차 것도 검증? 필요하고요. 머니쇼 금요일 날 항상 시청을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답이네요. 정답이네요.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